안녕하세요. 기초간호 임상실무 내용을 최신 문제은행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심으로 이제 암기해야 될 것들과 요약해야 되는 것들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원은 병원 환경 조성 돕기가 되시겠어요. 여기서 뭐 조명이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조명은 간접, 환기도 간접으로 하시는 거 필요하죠. 숫자 암기하시는 거는 병실 온도 20에서 22,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하실 수가 있겠죠. 낙상, 화재 예방 활동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낙상은 항상 난간이 있어야 되죠. 복도, 욕실, 화장실 난간이 있어야 되고 침상에서도 난간은 항상 올려져 있어야 되겠죠. 바닥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 바닥에 전선을 정리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화재 대피하실 때는 화재실이 있는 환자, 불이 난 곳의 환자를 우선시 대피하시는 거 필요하죠. 화재실 환자가 복이 없다 한 경우에는 거동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대피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화재 후에는 이제 뭐 구출이 돼서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재진입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중요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대피하실 때 낮은 자세로 입을 막되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으셔야 되죠.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소화불을 진압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청소와 관련돼서는 항상 오염이 덜 심한 곳에서 더 심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청소하실 때 위에서부터 마지막이 바닥 청소로 가시는 거죠. 변기나 소변기는 매일 소독액에 헹구고, 고무 제품들은 햇볕에 말리시면 안 되겠죠. 그늘에 응달에서 건조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세척하실 때 혈액이나 점액이 묻은 것들을 세척하실 땐 항상 찬물로 먼저 세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과 비눗물 이용하시는 거, 단백질 응고 방지를 위한 방법이 되시겠죠. 산소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화재 예방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면직물을 좀 이용하신다든지 스파크가 튀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물품을 보관하실 때는 유효 날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효 날짜가 임박한 것이 앞으로 오도록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약품 보관할 때는 환자별로 약물을 이제 분류 보관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찢어진 것,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 젖은 것, 오염 물품과 접촉하게 되면 그 물품은 오염된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2번 전동 퇴원인데요. 2번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병동 규칙 안내가 꼭 들어가죠.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규칙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2번 해석하실 수가 있고, 귀중품 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실 수가 있죠. 환자가 가져온 약은 어떻게 하느냐, 복용하지 않는다. 일단 복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전동할 때는 어떤 것을 가져가냐가 많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 환자와 관련된 기록, 투약 기록지, 약, 개인 용품 등 이런 것들이 이동될 병동으로 보내줘야 되는 내용이 되실 수가 있죠. 퇴원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당일에는 퇴원 절차를 설명하시고 집에 가서 투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기,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교육하시는 거 필요하죠. 외래 방문의를 교육하는 것도 퇴원 시에 할 내용이 되시겠어요. 간호 기록에서는 의무 기록할 때 원칙이 있죠. 그래서 사실성, 뭐 정확성, 완결성, 동시성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알고 계셔야겠어요. 의무 기록을 할 땐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써주시는 거 필요하죠. 본인이 느낀 거,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와 같다 이런 단어들은 금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정확성도 뭐 아이오 같은 경우에 컵으로 양을 잴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300cc를 섭취함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대략 얼마 이렇게 적당히 먹었음 이런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기록은 전반적으로 간결하게 완결이 돼야 되고, 동시성도 되게 중요한데 동시성과 적시성 거의 비슷하게 보실 수 있죠. 행위가 이루어진 즉시 기록을 한다. 적시성은 간호행위가 이루어진 직후에 그 기록이 이루어져야 된다예요.
그래서 항상 적시성과 이 동시성을 표현할 때 시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형식은 의료인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에 맞게 써주시는 거 필요하고, 보안성은 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간결하게 써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적합성이라는 거는 환자의 건강 문제나 간호와 관련된 내용만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환자의 뭐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쓰는 게 아니라 건강 문제, 간호 내용을 써주신다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활력증후 살펴보시면 활력증후 언제 재느냐 이것도 잘 아셔야겠죠. 입원할 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위험한 진단검사 전후, 수술 전후 활력증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투여할 때,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할 때, 이럴 때 활력증후 재실 수 있죠. 활력증후 첫 번째 체온을 살펴보시면 나이가 어릴수록 흥분할 때 운동 시에 체온이 상승할 수 있죠. 그리고 심부 체온이라고 해서 몸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일정하게 유지되는 체온이 심부 체온이라고 보실 수 있죠. 가장 쉽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하면은 고막 체온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뭐 중이염이라든지 귀에서 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고막 체온을 재실 수는 없겠죠. 갑작스러운 고열 시에는 환자가 재측정하는 게 필요하지, 그 온도를 바로 보고한다든지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신 내용이죠. 부위로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애과체온이에요. 전자체온계로 쟀을 때 정상 숫자가 35.7에서 37.3까지를 정상으로 볼 수 있죠. 애과부는 이제 땀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이 낮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조 후에 측정하는 거 필요하시고, 기록하실 때 엑실러리라는 표현으로 A라고 표시하실 수 있죠. 애가부 중앙에 체온계를 삽입하시고 상박은 옆구리에 붙이고 하박은 가슴 위에 얹는 자세를 취하셔야지 밀착이 돼서 체온을 측정하실 수가 있겠죠. 구강체온 같은 경우 전자체온계로 쟀을 때 36.5에서 37.5도씨가 정상 범위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구강으로 체온을 잴 때는 구강 안의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음식을 섭취했는지를 보시고, 음식물 섭취라든지 담배를 폈을 때는 10분 후에, 차갑고 너무 뜨거운 것을 드셨다면 30분 후에 측정하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구강 체온이 금기 대상자도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죠. 5, 6세 이하의 소아라든지 노인, 의식이 없는 사람, 코가 막힌 사람, 산소요법, 구강이나 코의 수술 환자는 구강 체온을 잴 수 없는 거 알고 계셔야겠어요. 직장 체온 같은 경우는 전자체온계로 쟀을 때 36.6에서 37.9도씨까지를 정상 범위로 볼 수 있죠. 체온 중에서 이제 가장 높게 측정되는 부위가 직장 체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직장으로 삽입할 때 성인은 2.5에서 4cm, 아동은 1.5에서 2.5cm를 삽입해서 측정하실 수 있죠. 그 렉텀이라는 표시로 R이라고 표기를 하실 수가 있고, 직장 체온의 금기 대상자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직장이나 회음부의 염증, 수술 환자, 경련 환자, 심근경색증, 고혈압, 장애의 변이 꽉 차 있는 환자, 설사 환자는 측정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막 체온 같은 경우는 적외선 체온계를 이용했을 때 35.8에서 37.4도씨를 정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심부 체온을 가장 빠르게 측정하실 수가 있고, 중이염이라든지 보청기를 차고 있는 경우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청기를 제거하고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고막 체온 잴 때 방향 있죠. 성인은 귓바퀴를 후 상방, 3세 미만인 경우는 후 하방으로 당긴 다음에 탑침은 부드럽게 웨이도로 삽입하실 수 있어요. 그 탑침은 일회용으로 사용해 주셔야겠죠. 그다음에 맥박으로 넘어가셔서, 맥박은 호흡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1대4 기준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같이 상승한다 기억하시고요. 수면이나 저체온이나 디지탈리스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맥박이 같이 떨어질 수 있고, 출혈이나 카페인,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환자분들은 맥박이 올라가실 수가 있겠죠. 맥박 부위는 여러 부위가 있지만 경동맥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경동맥은 쇼크 시, 심장마비 시에 뇌순환 평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위고, 수전증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 요골동맥을 측정하지 못할 때 경동맥을 이용하실 수 있죠. 족배는 발등에 있기 때문에 대퇴동맥을 사용해서 혈관 조영술 후에 이제 말초 순환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맥박점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맥박은 1분 기준으로 숫자를 세는 거기 때문에 처음 입원할 시에 심장질환, 맥박이 불규칙한 경우는 1분을 측정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심첨 같은 경우는 1분을 기준으로 항상 재시는 게 필요하고, 맨살에 대셔야 되기 때문에 가슴을 노출하고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고, 측정 부위는 좌측 중앙 쇄골선과 5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에다가 청진기를 대고 측정이 가능하시겠어요. 호흡에서는 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맥박수를 재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호흡을 자기가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체이스트 호흡과 쿠즈말 호흡,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체이스트 호흡은 임종시, 쿠즈말 호흡은 케톤성 당뇨 혼수 시에 나타나죠. 과일 냄새가 난다 하면 쿠즈말 호흡을 고르실 수 있는 거죠. 혈압에서는 눈금이 0일 때, 그리고 팔은 심장 높이에서 혈압을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고, 커프를 감을 때는 팔꿈치 안쪽에서 2에서 5cm 위로 오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커프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여유를 주고 감아주시는 거 필요한데, 커프의 폭은 12에서 14cm, 상박의 3분의 2, 넓이는 상박 직경의 20%가 되게 해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죠. 상완 동맥 위에 청진기를 대고 조절기를 열을 때는 초당 2mmHg 속도로 공기를 빼주시는 거 필요하고, 처음 들리는 지점이 소리가 수축기압이 되시겠고, 점점점 사라져서 작아지는 지점을 이완기압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좌심실에 수축해서 혈압의 동맥벽을 향해서 밀어내는 가장 높은 압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수축기압이고, 공기를 빼면서 처음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지점이 뭐냐 했을 때 수축기압이라고 하시면 되죠. 우심방의 최고 이완할 때 압력을 표현한다든지, 소리가 점점점 작아져서 사라지는 지점의 압은 이완기압이다 기억해 주셔야겠죠. 혈압을 잘못 측정한 경우 있죠. 커프가 너무 환자에게 좁거나 식후에 혈압을 쟀다든지, 흡연 직후에 혈압을 쟀다든지, 아니면 이른 아침에 혈압을 쟀다든지, 팔이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갔다든지 하게 되면 정상 혈압보다는 높게 혈압이 나오실 수 있죠. 여기서 팔이 심장보다 아래에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심장 높이에 따라서 혈압이 높고 낮음을 이제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건강사정 부분에서는 이제 검진 순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체 부위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순서대로 신체 검진을 하실 수 있지만, 복부만 다르죠. 복부 순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순서대로 한다. 그리고 복부 진찰을 하실 땐 항상 방광을 비우고 실내를 좀 따뜻하게 한 후에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죠. 타진과 촉진에 의해서 장운동이, 장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실 때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약간 배행하의 자세를 하는 것도 복압을 낮춰서 이완하는 자세가 되실 수 있겠죠. 체중을 잴 때는 같은 시간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체중계로 측정하는 거 필요하시고, 키는 신발을 벗고 턱을 내리고 측정하시고, 두니 같은 경우는 전면의 앞니마와 후면의 후두 돌출 부위, 가장 튀어나온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두 부위를 돌려서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흉위는 젖꼭지 높이로, 보기는 앞면과 후면의 측정 기점을 이제 표시해 놨다가 같은 표시한 부위를 같이 항상 같은 부위를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건강사정 부분에서는 이 증상과 징후 이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관적 자료를 표현할 때 증상이라고 심텀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정이나 감각, 가치, 태도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환자의 통증, 식욕부진, 환자가 호소한 전북 사항들을 이제 주관적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객관적 자료는 징후, 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같이 뭐 체중, 키, 몸무게를 쟀는데 124 뭐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신체 검진한 자료로 객관적 자료가 되실 수 있죠. 피 검사 결과 숫자들 있죠. 그런 것도 임상진단 검사위에서 수집된 것도 객관적 자료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설량, 뭐 청색증, 피부의 발진 이런 것들은 사인, 객관적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 단원인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개념을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교차 감염이 있겠어요. 교차 감염. 한 환자의 병원균이 다른 환자에게 옮겨지는 거죠. 대부분 의료인의 손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 씻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 손 씻기를 통해서 교차 감염을 예방하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병원 감염이 있어요. 병원 감염은 입원 중에 발생한 모든 감염증을 이야기할 때 병원 감염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병원 감염은 대표적인 게 이제 창상 감염, 폐렴, 폐혈증, 요로 감염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소독 멸균 개념에서 멸균을 아셔야 되는데 아포를 포함한 미생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를 이제 멸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포가 제외한 미생물이 없어지는 걸 소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독제 제품 중에서는 이제 뭐 알코올하고 포비돈, 가산화수소 정도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알코올이 이제 보통적으로 피부 소독이나 의료기구 소독할 때 70에서 75% 알코올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비돈 같은 경우는 10%죠. 10% 포비돈 같은 경우는 포도상 알균 감염, 농송 분비물 배출 상처에 사용할 수 있고 수술 전에 피부 소독에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수술 전 피부 소독, 농성 배출 상처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하면 10% 포비돈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산화성 살균제죠. 창상면 소독할 때 쓰일 수 있는데 이때 소독할 때 사용하는 퍼센테이지는 6에서 25%예요. 3% 과산화수소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응열된 주사기 소독에 이제 적합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의료기구 물품 소독 부분 보시면 고위험, 준위험, 비위험 기구 이렇게 나눠지실 수 있죠. 고위험 기구 같은 경우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계에 사용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멸균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물품들을 하느냐 수술기구가 대표적이죠. 주사기, 주사바늘, 주사용액 이런 것들을 이제 멸균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준위험 기구는 손상되지 않은 점막이나 이 피부 접촉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호흡기 치료, 소화기 내시경, 마취기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강한 단계의 소독을 하시거나 화학적 멸균 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그죠? 높은 수준의 소독제 같은 경우는 뭐 글루타로 알데히드랑 과산화수소 뭐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죠. 비위험 기구라 하면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물품들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많이 병원 환경에서 접하는 기구들이 다 비위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소변기, 변기, 혈압 측정기, 청진기, 심전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단계의 소독을 하시면 돼요. 낮은 단계 소독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아까 알코올 제제죠. 70에서 75% 알코올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형태에 시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다음
다음으로는 멸균 방법이에요. 아까 고위험 기구들 있죠? 무균 조직이나 혈관계 사용하는 물품들은 멸균을 거치셔야 되는데, 멸균의 대표적인 세 가지 멸균법이 있죠? 고압증기, 건열, 가스멸균이 되시겠어요. 고압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죠. 독성이 없고 소요 시간이 짧은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품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외과용 수술기구, 가운, 면직류, 도뇨 세트, 꺼즈, 스테인레스 제품들이 여기에 다 고압증기, 멸균, 오토클리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토클리버 고압증기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2주예요. 그래서 물품 진열할 때 유효기간이 임박한 걸 앞쪽에 놓으시고, 최근에 멸균을 한 거를 뒤쪽에 놓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건열 같은 경우는 고압증기가 이제 높은 압력과 습기에 강한 것들을 돌렸다면, 얘는 습기에 약한 것들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글리세린, 파우더, 종이, 유리 제품, 오일, 연고, 바셀린 꺼즈,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좀 안 되는 제품들을 건열 멸균을 하실 수가 있죠. 가스 멸균은 온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열에 약한 기구들을 돌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내시경유, 고무, 플라스틱 제품들이 여기에 속하시죠. 그래서 이 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55도씨에서 멸균을 하고, 가스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경제적이진 않죠. 그리고 가스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기를 한 다음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최소 8시간에서 1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좀 경제적이진 못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열에 약한 것들을 돌릴 때는 적합하실 수 있어요. 유효기간은 고압증기보다 훨씬 길어요. 6개월간 유효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멸균 방법을 쓰실 때는 특히 고압증기 멸균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날이 날카로운 끝은 꺼즈로 싸서 멸균을 돌리시고, 겸자 끝은 벌려서 싸고, 뚜껑은 열어서 싸고, 나사는 풀어서 싼다. 그리고 물품을 세척하고 건조해서 2겹 이상의 방포에 2번 싸서 이제 멸균을 돌리셔야 되고, 고압증기 같은 경우 가득 채우지 않죠. 그래서 한 70% 정도만 채우도록 하시고, 멸균이 끝난 물품은 최근 날짜가 뒤로 가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멸균법은 아니지만 자비소독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비소독 같은 경우는 감염병 환자 식기소독할 때 적합하죠. 그래서 A형 간염 환자 얘기 나올 때 자비소독을 많이 하는데, 이 끓이는 방법이죠. 세척 후에 자비소독을 하셔야 되고, 물에 완전히 잠기게 끓인 다음에 10에서 20분 동안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죠. 유리는 처음부터 넣고 끓이시고, 그 외의 것들은 물이 끓고 나면 담그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물품들이 세척 후에 소독하는데, 감염병 환자 씻기다 이런 경우는 끓인 후에 씻는 걸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다음은 의료 폐기물 관리예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격리의료 폐기물 잘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격리실에 있는 사람들의 물품들은 일체 다 격리의료 폐기물이다 기억하시고, 최대 보관일이 7일이에요. 그리고 이 도형의 색상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형태죠. 의외의료 폐기물 중에는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조직물류하고 혈액오염 구분 잘 해주셔야 되죠. 조직물류 같은 경우는 인체 조직이에요. 그리고 혈액 자체, 이제 폐기된 혈액 자체가 조직물류 폐기물에 속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혈액오염 폐기물이라 하면 혈액이 담겨져 있던 혈액백이라든지 투석할 때 사용한 폐기물, 이런 것들이 혈액오염 폐기물에 속하실 수가 있어요. 손상성 폐기물도 잘 기억하시는데, 주사 바늘이 대표적이죠. 한방침, 봉합 바늘, 수술용 칼날, 치과용 침,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손상성 폐기물에 속하실 수 있어요. 도형의 색깔은 노란색을 띠고 있고, 손상성만 보관 기간일이 30일이고 나머지는 15일이 되시겠어요.
그다음에 일반 의료 폐기물 아셔야 되는데, 일반 의료 폐기물은 환자가 접촉했던 물건들은 다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꺼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의료 폐기물 속하실 수가 있어요. 노란색이죠? 그리고 보관일은 15일이 되시겠어요. 그 외에 이제 인체 조직물줄 태반이 있는데, 태반은 녹색으로 도형이 색상이 띄게 되고 보관일은 15일이 되시겠어요. 격리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격리라 하면 이제 내과적 무균술에 속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격리실 들어갈 때 뭐 지켜야 할 사항 뭐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손 씻기를 하시는 거 필요하시죠. 그리고 격리실에서 사용한 물품들은 이중포장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고, 격리실을 나오실 때 보호장구는 다 벗고 나오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표준주의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 표준주의는 모든 대상자를 다 같이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 가족, 방문객,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이죠. 혈액, 체액, 분비물, 손상된 피부, 점막 등이 접촉할 때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침이 튄다든지 혈액이 튀었을 때 손소독을 잘한다든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표준주의에 속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역격리가 있는데, 역격리는 보호격리라고 하죠. 이제 저항력이 낮아서 다른 사람이나 병원 직원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죠. 백혈병, 심한 피부염, 화상, 스테로이드, 방사선 치료,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전파 경로별로 또 나눠지실 수 있는데,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느냐,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느냐,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느냐 나뉘실 수 있는데, 접촉 경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MRSA와 VRE가 되실 수가 있죠. 유행성 출혈, 뭐 이지,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접촉 같은 경우는 개별 용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들어갈 때 가운과 장갑 착용하시는 거, 손소독을 신경 써야 되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공기맥이나 비말은 두 개 다 이제 비말로 감염이 되는 거죠. 근데 입자 크기가 작냐 크냐라고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는 입자가 되게 작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음압 설비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 마스크도 N95나 헤파 필터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거 필요하죠. 질병이 홍역, 수두, 결핵이 대표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말 같은 경우는 비말이 크기가 좀 5마이크로 이상으로 이렇게 좀 큰 거죠. 커서 멀리 못 나가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신다면 감염이 좀 안 되실 수 있죠. 근거리 감염이 여기에 속하고, 폐렴이나 뇌수막염, 백일해, 선홍열, 감기 이런 것들 다 비말 경계에 속하실 수가 있죠. 비말 같은 경우는 격리하실 경우에 거리 유지하기와 마스크, 가운 이런 것들 착용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그 격리실에 사용할 때 이제 1인실을 우선으로 격리를 하지만, 1인실 격리를 못할 경우에 같은 질병 감염 그 경로가 같은 경우에 모아놓고 격리를 할 수 있는데, 얘를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근데 코호트 격리가 안 되는 대상자가 있어요. 활동성 폐결핵은 이제 코호트 격리를 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균주의 특성과 전염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이동은 되도록이면 제한을 하시는 거죠. 격리 환자가 막 밖으로 돌아다니시면 안 되겠어요. 그 면회객도 제한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격리실의 가운 같은 경우는, 격리실 가운은 병실 안에서 벗고 나오는 게 원칙이고, 격리실에서 사용했던 물품들은 다 격리의료 폐기물에 이중 포장되어 있는 포장법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다음으로는 내외과 무균술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죠. 내과적 무균술은 손 씻기에 좀 차이가 있는데 손에 있는 미생물수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팔꿈치보다 손을 낮게 해서 비누를 이용해서 마찰을 통해 이제 씻는 방법이 되시겠죠. 손 씻기는 그럼 언제 하느냐? 환자 접촉 전후 청결하게 유지할 때 무균술 시행 전에 체액과 분비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에 이제 손 소독을 꼭 하시는 거 필요하죠. 손 소독할 때는 물세척이 있고 알코올 제제 사용할 수 있는데 물세척은 30초에서 1분, 알코올 제제는 10에서 15초 비벼서 마를 때까지 문지르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내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비위관 삽입, 관장액 준비하기, 배액관 비우기, 관장, 귀에 점적 투여하는 거, 역격리, 격리 종류들 다 내과적 무균술에 속하실 수 있죠. 외과적 무균술은 내과적 손 씻기와 차이가 팔꿈치가 손보다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하는 거죠. 손끝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오염되지 않게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도 한 3에서 5분 정도 시간 더 길게 닦으시는 거 필요하죠. 멸균 처치 시에 사용 전에 멸균 상태에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멸균 표식자 꼭 확인하시고 오염된 물품하고 접촉하게 되면 다 오염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멸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멸균 물품하고 접촉하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그 멸균 물품이 시야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허리 아래로 내려갔다면 다 오염으로 간주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을 입을 때 허리에서 어깨, 팔의 전면 부위만 멸균 부위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젖은 물품하고 접촉했을 때도 다 오염이고 가장자리 2.5는 오염으로 간주되실 수 있겠어요.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도뇨관 삽입이라든지 주사약 준비하기라든지 주사약 투약하는 주사 투약, 멸균 물품 다룰 때 수술 시 수술 부위나 개방창상 드레싱 교환, 침습적인 검사 시술, 그러니까 뭐 요추천자 같이 이렇게 하거나 흉곽천자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침습적인 검사 시술 시에 외과적 무균술이 필요하고요. 수술복 자체를 착용할 때도 외과적 무균술이 필요하시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멸균 물품 적용하는 외과적 무균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멸균 물품 펼칠 때 순서가 있죠. 멸균 표식자를 확인하시고 간호조무사의 몸에 먼 쪽부터 열고 한쪽씩 양쪽을 열고 그 다음에 몸에 가장 가까운 쪽을 열어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미리 열어놓지 않도록 하고 묵은표 위로 손을 이렇게 넘어다니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어요. 소독캔 같은 경우는 물품을 꺼내고 바로바로 닫으시는 거 필요하시고 멸균 용기에 이제 멸균 용액을 부을 때는 라벨을 확인하셔서 위쪽으로 오게 들고 따르시는 거 필요하고 병의 뚜껑을 연 후에는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들어주시고 뚜껑을 바닥에 내려놓으실 때는 뚜껑이 안쪽이 위로 향하게 젖혀놓은 다음에 놓으시는 거 필요하죠. 병의 입구 부분은 오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용액을 소량 따라서 버리고 멸균 용기에 부어주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섭자 같은 경우도 끝이 항상 손목보다 아래로 있게 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섭자는 24시간마다 소독하시고 한 용기에는 하나씩 꼽아 놓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섭자통 가장자리는 오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닿지 않도록 안에 넣을 때와 뺄 때 끝을 이렇게 오므려서 넣고 빼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멸균 물품은 원래 용기 꺼냈을 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시 집어넣지 않도록 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